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347페이지입니다. 이제 예산 과정 중에 예산 심의. 예산 심의는 누가 하는 거죠?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가 하는 거죠. 입법부가. 이 예산 심의 파트에서는요. 이번에 과정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정과 순서요. 그래서 이제 예산 심의는 정부가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제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내면 국회가 검토해서 의결하는 게 예산 심의죠. 자,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제 예산 심의에 앞서서 먼저 뭘 하냐면 국정감사라는 걸 해요. 국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국감은 국회가 행정 전반에 대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샅샅이 감사를 펼치는 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처 업무에 대해서 매년 동그라미 1년에 한 번씩 해요. 정기의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면요, 이제 대통령이 시정연설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프리젠테이션이죠. 그래서 시정연설. 자, 시정연설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에 대한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데, 크게 예산 심의는요, 제목이 중요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걸 예비심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종합심사라 그래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자, 해당 부처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요. 그래서 예를 뭐 국방위원회다.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방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는 거죠. 이거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라 그래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처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이 정부 조직, 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맞대응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끝나면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줄여서 이제 예결위라 그래요. 예결위에서 정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죠. 요거를 종합심사라 그래요. 종합심사. 자, 요 예결위 종합심사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이 개수조정 소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결위 내에 작은 위원회, 요걸 이제 개수조정 소위원회라 그러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예결위 종합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야 중진들이 모여서 전년 대비 뭐 몇 %를 삭감할 것인지 개수 조정하는 게 예결위 종합심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름이 특별위원회죠. 일반적으로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만 처리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활동하는 임시기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의를 좀 심도 있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2000년부터 줄쳐요. 임의기구가 아니라 강제적 특별위원회로 상설화됐다는 점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예결위 종합심사가 끝나면 이제 양가로 5번 마지막으로 이제 본회의, 국회의원 300명이 모인 본회의로 넘어가서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죠.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예산은 성립이 돼버려요. 예산은 공포가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요게 이제 예결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심의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심의 의결 과정의 순서, 절차예요. 그래서 이 순서와 절차 중심으로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및 문제점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은 기억했어요. 예산의 수정 권한이 제약돼요. 그래서 국회는 그 문장 정부 동의 없이 동그라미 정부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
근데 정부가 동의해 주지도 않았는데 국회가 마음대로요. 정부가 제출한 세출 예산의 지출 예산의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A라는 사업에 100억만 쓰겠다라고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야, B 사업도 해. 이렇게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100억만 쓰겠다고 했는데 야, 200억 써. 이렇게 증액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제 정부가 동의해주면 괜찮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3번에 보시면 예산과 법률과의 관계. 이건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법률주의가 아니라 예산주의여서 법률과 별도의 형식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요. 뭐 나머지는 한번 그냥 좀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예산 심의 파트에서는 예산 심의의 순서, 절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 갑시다. 이번에는 예산 집행이에요. 자, 요 예산 집행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로마자 1번 예산 집행의 목적입니다. 목적. 여기다 별표 3개 하시고요. 예산 집행의 목적 크게 두 가지예요. 예산 통제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신축성 확보, 신축성 유지 동그라미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산 집행의 목적이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라비아 숫자 1번 예산 통제. 예산 통제는 이런 뜻입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예산을 심의 의결시켜줬죠. 그러면 행정부는 국회의 입법부의 입법 의도를 떠받들어서 정해진 목적에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써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예산 집행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예산 집행에서는요. 자, 제목 중심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산 배정,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 통제, 그 다음에 기록 및 보고,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행위 통제, 정원과 보수 통제, 감사원의 회계감사, 7번째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 하는 장치들이에요?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장치들입니다. 예산 집행의 통제 장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배정이에요. 예산 배정.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배정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 자, 행정자치부 예산 201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행정자치부가 10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15년도 행자부 예산 총 100억이다. 자, 이렇게 이제 통과됐다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산 배정이라 그래요.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꺼번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분기별로 해요. 1, 4분기, 2, 4분기. 그럼 예를 들어 2015년도 행자부 예산 총 100억 원인데 1, 4분기에 자 20억 원만 배정받았어요. 그러면 행정자치부는 1, 4분기 내에서는 얼마만 쓸 수 있어요? 20억 원이라는 예산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앙예산기관인 기재부 장관이 예산 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 집행의 금액과 시기를 통제하는 거죠. 뜻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확정된 예산을 각 중앙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를 예산 배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줄 각 부처는 어때요? 이렇게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과 같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과 시기를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 통제. 이거는 뭐 일정 금액 이상 지출 원인 행위를 한다. 대표적으로 계약 체결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과다한 이제 예산 집행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 양가로 3번 모든 수익과 지출은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통제 근거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국고 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국회 의결을 받아서 해라. 이것도 통제장치고 정원 체크, 보수 체크. 정원이 늘면 그리고 정원을 주관하는 기관이 행정자치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주관하는 기관은 인사혁신처죠. 근데 정원이 늘면 보수가 늘면 예산 팽창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그 다음에 뭐 감사원의 회계감사 이것도 다 통제장치들이죠.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자, 지금까지 쭉 언급한 내용들이 뭐 하는 제도예요?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장치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350페이지 하단에 이게 더 중요해요. 신축성 유지. 신축성 유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산을 만들고 의결할 때하고 집행할 때는 뭐 몇 개월, 1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만들 때하고 집행할 때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목적에 정해진 금액을 쓰다 보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기관에게 어느 정도 뭐를 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금액을 초과해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뭐를 줘야 돼요? 재량과 자율성을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신축성 유지 방안입니다. 신축성 유지 방안은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이용과 전용. 이건 이미 했습니다. 다른 목적에 쓰는 거죠. 다른 목적에. 그래서 이용은 입법 과목 체크하시고 이미 했어요. 입법 과목이 기관, 장관 항이죠. 자, 이렇게 입법 과목 간의 상호융통,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국회 의결을 거치고 기재부 장관 승인. 자, 그 다음에 전용은 행정 과목인 세항하고 목 간의 상호융통이라 그랬죠. 전용은 행정 과목 간의 상호융통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은 거칠 필요 없이 이제 기재부 장관 승인만 얻으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체. 여러분들 예금 이체해 봤죠? 제 구자에 있는 돈을 100만 원이라는 돈을 다른 사람 구자로 트랜스퍼, 이체하는 거죠. 자, 예산의 이체는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줄 외우세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개정이나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생겼다. 이 표현.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박근혜 정부에서 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 자,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을 없애고 이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떼내가지고 국민안전처라는 조직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기존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안전기능이 어디로 갔어요? 국민안전처로 갔죠. 그럼 이거와 관련된 예산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이거를 이체라 그래요. 그래서 이체는 요 첫 번째 문장 기억하셔야 돼요.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개정이나 폐지로 직무와 권한이 변동했을 때 마지막 줄 예산에 대한 책임 소관을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비비. 예비비는 국가, 정부가 갖고 있는 비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금. 그래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만 써야 돼요. 예측할 수 없는 동그라미 하시고 예산 외 지출 줄치시고 예산 초과 지출 줄치시고. 예비비는 비상금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지출에 쓰면 안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지출은 이미 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어야지. 그래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 예비비는 두 번째 줄 이거 외우셔야 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해마다 예를 들어 그 100분의 1 금액이
100억 원이다 이거. 이렇게 예비비 100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예비비 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그 금액이 100억 원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100억 원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서 예비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쓰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음 연도 차기 연도 국회에서 그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예비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책임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질문 부분 지출된 예비비는 동그라미 하시고 차기 년도 국회에 승인을 얻어서 책임이 해제돼요. 여기다 하살 표시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 봄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예비비는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로 보기도 해요. 왜? 구체적으로 예비비를 어디에 썼는지는 쓴 다음에 다음 연도 국회의 승인을 거쳐서 책임이 해제되기 때문에 자 4번 예산의 2월 봅시다. 2월은요 예산은 1회계년도를 단위로 운영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자 201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은 2015 회계년도 내에서 쓰여져야 돼요. 근데 지금 201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이 총 100억 원인데 2015년도 12월 31일 날 봤더니 이 중에서 10억 원이 남았어요. 그럼 원칙은 뭐예요? 2010 회계년도 내에 다 쓰여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돈을 뭐 남산에 갖다 뿌릴 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남는 돈을 다음 회계년도 예산을 이렇게 넘겨 쓰는 걸 2월이라 그래요. 2월. 그리고 2월은 원칙이 아닙니다. 2월은 예외예요. 원칙은 그 회계년도에 내에 쓰여져야 되지. 회계년도 독립원칙이니까. 이렇게 이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회계년도 예산으로 넘겨 쓰는 걸 2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2월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 2월이 있고 사고 2월이 있습니다. 명시 2월은 자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2015년 예산인데 2015년 예산을 못 쓸 것이 미리 예측이 돼요.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2016년 예산으로 2월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명시 2월은 국회 의결을 받아서 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반면 사고 2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2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2월은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계속비인데 원칙은 예산은 1회계년도예요. 계속비는 자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줄치시고 공사 동그라미, 제조 동그라미, 연구개발 동그라미. 여기서 완성의 수년도는 5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철도 같은 사업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개년도가 필요하죠. 근데 해마다 예산으로 성립해서 이 지출을 하다 보면 운영 자체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짜리다 계획이다. 그럼 5년짜리 예산이다. 그러면 총액 그리고 1차 년도에 얼마, 2차 년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그래서 마지막 줄, 첫 번째 줄 마지막 경비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거쳐서 수개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걸 계속비라 그래요. 그래서 5년까지로 제한돼 있다. 자, 그 다음 6번째 국고 채무부담행위. 요거는요 법률에 의한 것 체크하시고 세출예산 체크하시고 계속비 체크하시고 범의 밖에서 동그라미 하세요. 국가가 채무, 그러니까 명칭 그대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채무는 누가 부담을 하냐면 최종적으로 국고가. 그래서 법률에 근거가 있다. 그럼 이거 안 됩니다. 법률에 의하면 그냥 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 잡혀 있어. 그러면 돈 쓰면 돼. 계속비에 잡혀 있어요. 그럼 돈 쓰면 돼.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이거 이외에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두 번째 줄, 미리 국회 의결을 받아서 해라. 이게 바로 국고채무부담행위야. 그러면 세 번째 줄이 중요한데요. 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예요.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건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 2015년도 정부 예산서에 봤더니 15년 정부 예산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가 100억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자, 2015년도에는요. 채무 부담 행위만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채무 부담 행위가 뭐 계약 체결이지. 계약 체결. 그래서 2015년도에는 뭐만 할 수 있습니까? 100억짜리 계약에 사인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100억 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채무부담행위 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죠. 100억짜리 계약에 사인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뭐밖에 못해요? 채무부담행위밖에 못하고, 대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제 2016년도 세출 예산에 2015년 국고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이행지출로 100억이 잡히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만 좀 기억하십시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거지 실제적인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건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7번째 예산 총액, 그러니까 총액 예산. 이 총액 예산. 이것도 그 총액으로만 쓴 거, 총액으로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이제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재량을 주는.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히 신축성 유지 방안일 거고, 그 다음에 수입 대체 경비라는 게 있는데, 두 번째 줄 얘는요, 국고통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그래서 줄쳐요.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수입으로 직접 경비 지출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그 여권 발급 경비인데요. 여러분 여권, 그러니까 수입 대체 경비라는 게 뜻이 이런 겁니다. 정부가 어떤 경비 지출을 해요. 여러분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작하는 비용이 들죠.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만 원짜리 여권 하나를 만드는 경비 지출을 했어요. 경비 지출을 함과 동시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죠. 이런 경우가 수입 대체 경비거든요. 그러면 원칙이 뭐예요? 모든 수입은 국고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바로 여권 발급 경비에 직접 지출을 해요. 이걸 수입 대체 경비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쭉 보시고 지금까지 쭉 본 제도들 있죠? 350페이지. 특히 중요한 게 350페이지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들입니다. 이용, 전용, 뭐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체, 예비비, 2월,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수입대체 경비까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용까지.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산 집행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고 박스 안에 보시면 예산 성과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산 성과금 제도 뜻만 좀 알아두세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각 중앙간서장은 줄쳐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끊고 수입이 늘어났거나 원래 100억인데 200억으로 늘었거나 지출이 절약됐어. 원래 200억이었는데 100억만 썼어요. 그러면 자, 이에 기여한 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 있어요. 이들에게 성과금, 보너스를 줘요. 또는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줘요. 이런 경우를 예산 성과금 제도라고 그럽니다. 뭐 조달 행정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354페이지. 자, 354페이지요. 자, 요건 좀 중요한데 별표 2개 두시고요. 이제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자, 공공시설, 뭐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만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공공시설을 건설하는데 민간 자본을 유치해요. 이걸 이제 민자 사업이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 서울의 수도권의 이제 외곽 순환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뭐 그 인천공항 가는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민간 회사들이 이제 투자해가지고 건설한 경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공시설에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번에 양가로 1번. 자, 영어로 기억하세요. BTO라는 게 있어요. BTO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BTL 동그라미 해서 이건 영어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둘 다 BTO, BTL 전부 다 공공시설을 건설하는데 민간 회사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자, 먼저 B는 뭐냐 하면 빌드예요. 빌드. 그래서 자, 이런 뜻입니다. 민간 회사가 예를 들어 삼성이 지네 돈 들여가지고 도로 또는 터널 또는 교량 이런 공공시설을 건설을 해요. 다시 삼성이라는 민간 회사가 지네 돈 들여가지고 공공시설을 건설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요. 소유권은 도로에 대한 소유권은 공사를 시작하는 준공 시점에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걸 트랜스퍼라 그래. 자,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정부로 넘어갑니다. 이걸 이제 행정법에서 기부채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민간이 지네가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공공시설을 건설했는데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죠. 그럼 뻘쭘하죠. 대신 뭐냐 하면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가는 대신 민간 회사는 뭐를 부여받냐 하면 예를 들어 10년 또는 20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요. 민간 회사가. 자, 그래서 관리 운영권은 예를 들어 10년 동안 도로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민간 회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민간 회사가 이 관리 운영권을 직접 행사를 해요. 오퍼레이팅이야. 그래서 민간 회사가 도로에다가 톨게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10년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요금을 걷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이게 바로 BTO입니다. BTO. BTO는 중요한 특징이 민간 회사가 어떻게 해요?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게 특징이죠. 직접 운영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BTO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로나 터널, 교량.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에 공공시설 가운데는 뭐 군인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는 이런 공공시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터널 같은 경우는 BTO를 하게 되면 민간 자본 유치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민간 회사가 직접 운영해가지고 이용자들로부터 요금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뭐 학교나 아니면 군인 아파트나 또는 복지시설들은요, BTO를 하면 민간 자본 유치가 잘 안 돼요. 왜냐?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요금을 걷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민간 자본 투자 방식이 BT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BTL은 여기 보세요. 똑같아요. 민간 회사가 지네가 돈 들여가지고 군인 아파트라는 복지시설을 건설을 합니다. 역시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요? 정부로 넘어가요. 대신 민간 회사는 뭘 받아요? 10년 동안 관리 운영권을 받아요. 그럼 관리 운영권은 민간 회사에게 있는 겁니다. 이 관리 운영권을요, 정부가 다시 임대를 해와요. 임대를. 이게 리스예요. 그래서 정부가 임대를 해왔으니까 예를 들어 10년 동안 정부가 운용을 하는 거예요. 대신 매달마다 꼬박꼬박 민간 회사에다가 뭐를 정부는 지급해야 돼요?
임대료, 리스료를 지급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 자금을 해소하는 방식. 이게 BTL입니다. 자, 여기에 좀 초점을 둬서 그래서 그 354페이지 뜻이 중요해요. 354페이지 BTO하고 BTL을 비교한 건데, 자, 소유권은 둘 다다. 자,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에 앞으로 영원히 누구에게 있어요? 정부한테 있어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리 운영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관리 운영권은 민간회사한테 가요. 10년, 20년 동안. 투자비 회수 방식, 투자비 회수. 자, BTO는 이용자들로부터 요금을 걷어서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BTL은 어떻게 해요? 민간회사는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해요? 정부로부터 매달마다 임대료를 받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을 좀 비교해 두시고, 이것도 시험 문제 주로 뜻, 의미 물어보는 방식으로 많이 나와요. 특징하고 방금 비교한 특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예산 과정, 예산 제도, 그러니까 예산 집행까지 봤고요. 그 남아 있는 게 이제 결산 회계검사인데, 이 결산하고 회계검사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